태양 아래 펼쳐진 피라미드, 색다른 음식의 향연, 그리고 죽음마저도 축제로 만드는 사람들.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참으로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피와 눈물, 영광과 몰락이 뒤섞인 파란만장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아즈텍 제국의 황금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의 칼날까지, 혁명의 총성이 울려 퍼진 현장까지.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멕시코의 장대한 역사 여행을 함께 떠나보죠. 지금으로부터 약 15,000년 전, 거대한 빙하가 바다를 꽁꽁 얼려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에는 베링기아라는 육지다리가 존재했죠. 이 다리를 건너온 최초의 인류들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정착한 곳이 바로 오늘날의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아메리카는 구대륙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새로운 터전에서 놀라운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 땅에는 농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옥수수, 콩, 호박이라는 삼총사 작물이 등장하면서 정착 생활이 본격화됐죠. 그런데 이때 등장한 첫 번째 거대 문명이 바로 올맥족이었습니다. 베라크루스와 타바스코 지역의 열대우림에서 번성한 이들은 거대한 돌머리 조각상으로 유명하죠. 기원전 1200년부터 400년까지 이어진 올맥 문명은 후대 모든 문명의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올맥이 쇠퇴한 후 권력의 공백을 메운 것은 테오티우아칸이었습니다. 현재 멕시코 계곡에 위치한 이 도시는 정말로 경이로웠죠. 서기 6세기경 인구가 12만 5천 명에 달했으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도시였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로 대표되는 거대한 석조 건축물들이 우뚝 솟아 있었죠. 같은 시기 남동쪽에서는 마야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유카탄 반도와 벨리즈, 과테말라 일부를 아우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마야인들은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개발했죠. 수학과 천문학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들의 달력 시스템은 현대의 것보다도 정확했으니까요. 하지만 9세기에 접어들면서 마야 사회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티칼과 칼라크물 같은 도시들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결국 정치적 붕괴를 맞이했죠. 테오티우아칸 역시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전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혁명이나 기후변화 때문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이 수수께끼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혼란 속에서 등장한 것이 톨텍족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테오티우아칸의 속국이었던 그들이 천년경을 전후로 메소아메리카 대부분을 장악하게 됐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문명들의 마지막 계승자로 등장한 아즈텍이었습니다. 1325년 그들은 멕시코 계곡의 호수 한가운데 테노치티틀란이라는 도시를 건설했죠. 물 위에 떠있는 이 도시는 오직 거대한 인공 제방을 통해서만 육지와 연결됐습니다. 20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이 도시의 중심에는 대피라미드가 우뚝 솟아 있었죠. 아즈텍 제국은 테스코코, 틀라코판과 함께 삼각동맹을 이루며 중부 멕시코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의 통치 아래 400만에서 7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죠. 제국은 주로 경제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정복한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곡물을 받아내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억압적 지배는 많은 원주민 부족들의 원한을 샀습니다. 1519년 운명의 해가 왔습니다.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500명의 스페인 정복자들이 카리브해 연안에 상륙한 것이죠. 2월에 시작된 이들의 원정은 5월 18일 베라크루즈에 최초의 스페인 정착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르테스는 곧 아즈텍의 압제에 시달리던 토착 부족들로부터 제국의 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죠. 특히 틀락스칼라족을 비롯한 여러 토착 부족들이 스페인군과 동맹을 맺고 아즈텍 수도 진격에 나섰죠. 1519년부터 1521년까지 벌어진 이 전쟁은 인류사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소수의 스페인군과 수많은 토착 연합군이 테노노치티틀란을 함락시키고 마지막 아즈텍 황제를 죽음으로 내몰았거든요. 파괴된 아즈텍의 수도는 멕시코시티로 개명되며 누에바 에스파냐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스페인의 정복은 단순히 정치적 지배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와 토착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시작했죠. 엔코미엔다라는 강제 노동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16세기 중반까지 스페인은 중부 멕시코 대부분을 정복했지만 남부의 마야 지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더 큰 재앙은 질병이었습니다.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 토착민들에게 끼친 피해는 칼보다 훨씬 컸죠. 스페인인들과
첫 접촉 이후 몇 개월 만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북쪽에서는 반유목민 부족들이 스페인의 은광 개발에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16세기 후반에 치치메카 전쟁이 대표적이죠. 결국 평화협정을 통해 사카테카스와 구아나하토 같은 거대한 은광들이 개발됐습니다. 은은 빠르게 누에바 에스파냐와 스페인 제국 전체 경제의 척추가 됐습니다. 페루의 은광과 함께 신대륙에서 추출된 엄청난 부는 스페인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유하게 만들었죠. 이는 더 많은 스페인인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향하게 하는 동력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와 설탕 같은 황금작물 농장을 세웠고 원주민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죠. 질병으로 원주민 인구가 급감하자 일부 농장주들은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서양 노예 무역의 토대가 됐죠. 이런 혼합 인구의 결과로 누에바 에스파냐에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맨 위에는 식민지로 이주한 스페인 본토 출신 페닌술라레스가 있었죠. 그 아래로는 신대륙 태생 크리올료, 혼혈인 메스티소, 그리고 맨 아래에는 원주민 인디오들이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원주민 문화는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테킬라, 마리아치, 차로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멕시코의 문화적 상징들이 이때 탄생했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 분야의 변화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톨릭이었지만 죽은 자에 대한 숭배 같은 많은 원주민 관습들이 통합돼 디아데 로스, 무에르토스 같은 독특한 명절이 만들어졌거든요. 누에바 에스파냐는 17세기와 18세기를 거치며 더욱 확장됐습니다. 북쪽 경계는 현재 미국 남서부까지 뻗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도시들이 건설됐죠. 남쪽으로는 현재의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라라가 과테말라 총독령으로 통합 관리됐습니다. 누에바 에스파냐 사회는 주로 페닌술라 엘리트들에 의해 지배됐죠. 19세기 전환기에 이르면서 그들과 크리올료, 메스티소 같은 하층 계급 사이에는 상당한 적대감이 쌓여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죠. 결정적 계기는 1808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형 조제프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자 누에바 에스파냐를 포함한 스페인 제국 전역에 충격파가 일었죠.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서로 다른 미래를 원했습니다. 일부는 스페인과의 긴밀한 관계의 유지를 원했지만 다른 이들은 완전한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1810년 후자의 열망이 멕시코 독립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겔 이달고 신부가 주도한 대규모이지만 조직력 부족한 무장봉기가 시작됐죠. 스페인 왕실에 충성하는 세력과 맞서 11년 이상 지속된 갈등이었습니다. 결국 전직 왕당파 지휘관 아구스틴 데 이투르비데가 반군 지도자 비센테 게레로와 동맹을 맺었죠. 1821년 이구알라 계획에 따라 통합군을 구성해 왕정을 무너뜨리고 독립국가를 세웠습니다. 멕시코는 처음에는 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스페인에서 물려받은 군주제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죠. 이투르비데가 첫 번째 황제를 지냈고 캘리포니아에서 코스타리카까지 뻗어있는 거의 전체 영토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수명은 1823년까지 겨우 2년에 불과했습니다. 의회와 황제 간의 정통성 갈등과 파산 직전의 국고 문제로 손상됐거든요. 황제가 결국 퇴위하면서 같은 해 멕시코 공화국이 수립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즉시 분리돼 독립국가로서 각자의 길을 걷게 됐죠. 첫 번째 멕시코 공화국은 12년간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다가 1835년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 아나 장군에 의해 전복됐습니다. 그는 중앙집권적인 멕시코 공화국을 세웠죠. 이보다 몇 년 앞서 여러 멕시코 정부들은 미국인 수천 가구에게 토지를 제공해 텍사스 북부 영토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이 멕시코 시민이 돼 미국의 서부 팽창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해주길 바랐던 것이죠. 멕시코 정부는 또한 이 지역으로의 노예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결국 텍사스 주민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1835년 10월부터 1836년 4월까지 벌어진 텍사스 혁명이 일어났죠. 알라모와 산 하신토에서의 유명한 전투들을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 공화국이 건국됐고 나중에 1845년 미국에 병합됐죠. 미국과 멕시코 간의 긴장은 1840년대까지 계속되다가 마침내 1846년 전면전으로 치달았습니다. 멕시코 미국 전쟁은 2년간 지속됐고 멕시코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미군이 수도를 점령하는 굴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리오그란데 강에서
태평양까지 뻗어 있는 북부 영토 전체를 잃고 미국에 할양해야 했거든요. 전쟁 여파로 멕시코는 더 많은 모욕을 당했고 산타아나 대통령은 결국 전복되고 추방됐습니다. 1855년 이그나시오 코몬포르트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섰죠. 그의 후임자들도 있었지만 1857년 헌법 초안 때문에 많은 보수파들이 소외돼 개혁전쟁으로 알려진 양극화된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자유당은 4년의 길고 피비린내 나는 기간 끝에 1861년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베니토 후아레스 대통령이 이끄는 새 행정부는 프랑스의 진 막대한 전쟁 부채 문제에 직면했죠. 1862년 프랑스가 멕시코를 침공했습니다. 멕시코 보수파의 지원을 받아 자유당 정부를 전복하고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트 막시멜리안 대공으로 하여금 군주제를 복원하게 했죠. 그는 제2 멕시코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 대한 프랑스의 개입은 오래가지 못했고 1867년 그들의 지지가 약해지자 군대를 철수했습니다. 막시밀리안 황제는 머물기로 결정했지만 즉시 체포됐고 1867년 자유당에 의해 총살당했습니다. 공화국이 다시 한번 복원됐죠. 1876년 멕시코 정부가 또다시 전복됐는데 이번에는 포르피리오 디아스 장군이 이끄는 내부 쿠데타였습니다. 8년 후 그는 자신의 절대 통치를 통한 독재 정권을 수립했죠. 그는 정치적 반대를 제한했는데 이것이 국가에 반복되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공립학교, 철도, 공장을 만드는 현대적 국가 건설 프로그램이 시행됐죠. 포르피리아토로 알려진 이 시기는 몇 가지 성공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까지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된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디아스는 1910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약속을 어기고 다시 출마하자 혁명의 분위기가 나라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는 결국 1911년 물러났고 혁명의 온건한 지지자였던 프란시스코 마데로가 그 뒤를 이었지만 1913년 빅토리아노 우에르타 장군의 명령으로 전복되고 암살당했습니다. 우에르타가 권력을 잡은 후 멕시코는 내전이라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고 우에르타 정권은 베누스티아노 카란사, 판초 비아, 에밀리아노 사파타가 이끄는 입헌군과 맞섰습니다. 우에르타는 1914년 축출됐지만 정치적 내분과 충성심의 변화로 인해 1920년까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또 다른 대통령과 여러 야당 지도자들이 암살당했죠. 혁명 이후 몇 년간은 멕시코의 경제와 정치 기관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1924년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칼레스 대통령에 의해 현대화가 이뤄졌죠. 그는 또한 1929년 제도혁명당인 PRI를 창당했는데 이 정당은 그 세기에 나머지 기간 동안 멕시코 정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칼레스의 대통령직은 특히 가톨릭 교회와의 크리스테로 전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이어진 이것은 주요 반란이었죠. 그의 정부가 제정한 반가톨릭 정책과 세속화 조치들은 국가의 세속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교회에 양보한 후에야 종식됐습니다. 1930년대 PRI의 정치적 확고한 입지로 인해 멕시코의 운명은 극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가 되자 이전 세기 대부분을 괴롭혔던 파괴적인 정치적 불안정에서 벗어났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멕시코는 장비와 노동력의 형태로 미국의 전쟁 노력을 지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국가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큰 도움이 됐죠. 전후 멕시코는 대규모 산업화 프로젝트로 경제가 호황을 누리며 1970년대에는 시민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멕시코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호황기는 결국 끝났습니다. 여러 은행이 국유화되고 멕시코 페소가 평가절하되면서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졌거든요. 게다가 1985년 멕시코시티 지진의 재앙 이후 드러난 사회 경제적 여건 악화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으로 PRI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 나라는 PRI 밖에 새로운 정치 단체들을 형성하면서 혁명의 유산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와 더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카르텔들에 대한 지속적인 마약 전쟁이라는 형태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대 멕시코는 수많은 격변의 물결에 의해 형성된 나라입니다. 콜럼버스 이전 메소아메리카의 위대한 문명에서부터 정복자들과 19세기, 20세기의 수많은 격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죠. 이러한 변화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멕시코 사람들의 태도와 문화적 규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두운 시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최선을 다해 삶을 기념하고 살아가는데 헌신하고 있죠.